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제 10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정했습니다. 변론 절차 종결을 의미하는데요. 한편 내란 수개 혐의의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개의 재판, 쟁점과 결과 전망해보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간표에 따라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여야의 복잡한 속내, 대권주자들의 움직임, 정치가 중계에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기 짧게 여쭤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는 25일 최종 변론기일로 정해졌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추가적으로 변론을 요구하거나 할 그런 모습, 움직임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 번밖에 추가로 잡히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뭔가 더 지연을 위해서 혹은 더 추가적인 증인 채택이라는 이런 걸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번 25일이 사실상 마지막 무제한으로 최후 변론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는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이전까지의 사례들을 역산해보게 되면 2주 정도 걸린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중간에 임명이 된다면 선고 전에 그러면은 변론을 이제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가 끼면서 좀 다시 좀 지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종결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용인지 기각인지 참여하려면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 부분을 곽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박 교수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지막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 이에 따른 공정성 시비, 그다음에 이제 증인들의 그 신뢰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통한 어떤 계엄의 정당성 확보에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계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아마 부정선거론과 그다음에 거야의 행패론, 입법 독재론, 이런 것에 따른 불가피한 어떤 결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이었던 걸 비춰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달리하고 따라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게 아닌가. 또 그게 초반에는 상당히 여론을 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고, 일부 지표들에서는 근접하는 데까지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이제 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그 불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 특히 중도층의 향배가 여론에서 상당 부분 좀
좀 더 전체적인 의견의 그 분포보다는 기울어지면서 대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의 제기와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지만 본질을 바꾸거나 또는 그 뭐랄까요 좀 변경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너무 빠르다. 네.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제 그 전례를 비춰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63일 소요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91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곽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월 중순쯤 이제 결론이 난다 하면은 사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뭐 그렇게 막 헌법재판소가 서둘렀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10개가 넘는 쟁점을 다뤘는데 한 3개월여 만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 헌법 심판 같은 경우는 사안이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냥 원래 속도로 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변론 기일을 뭐 변경해 달라든지 추가로 또 뭐 증인을 부르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임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송달 서류도 안 받고 변호인이나 이런 변호인단 구성도 늦게 하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억울하다면서 뭐 증인 추가로 해달라, 뭐 날짜 늦춰달라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성택 기자. 예. 어젯밤에 이 석동현 이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직무 복귀 부분은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국민 변호인단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대통령 메시지를 들고 왔다 하면서 이제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직무 복귀라고 하면 이제 헌재 이제 이제 변론 종결 앞두고 헌재 결정을 앞두고서 직무 복귀를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서둘러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단에서 조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오만해 보일 수 있고 자칫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개인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세대 통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세대 통합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계속 그 2030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좀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고 기특해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2030의 고마움을 표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좀 당부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기자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안 한 겁니까? 설사 했다 하더라도 변호인단이 과하다 싶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바꿨다고 봐야 될까요?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직무 복귀 이 부분은 나의 말이었다. 석동현 변호사 개인의 말이었다라는 거고 이 그 문장 통째로가 다 석동현 변호사 개인의 말이었고 윤 대통령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정한 건 아니거든요. 직무 복귀 부분만 정정한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처럼 진영간 골이 깊은 상황이라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연 어느 쪽이든 승복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부터는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25일 날 무제한 최후 본련의 시간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라는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는 오늘도 평의를 아마 했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어떤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제는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어떤 전진을 위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일부 그 혼란과 조금 아쉬움은 남겠지만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헌재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봉합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입니다. 곽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단척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관련된 내용을 주장했고 공수처가 이러이러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제기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오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조금 이제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옮겨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 쪽을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각 사실을 숨기고 법원을 바꿔서 서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걸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결국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이걸 어떻게 보면은 법원을 쇼핑한 거다. 중앙지법에 먹히지 않으니까 서부지법에 좀 뭔가 편향된 판사를 통해 가지고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영장의 집행도 불법이다. 지금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다만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같은 거는 청구를 한 사실 아예 없다라고 했고요. 중앙지방법원에. 그리고 이제 이 통신영장 같은 거가 기각된 사실은 맞는데 이 기각된 이유는 워낙 비슷한 영장들이 많이 청구되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에서 이걸 정리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했던 거였지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든가 내란죄 관련해서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해서도 오동훈 처장이 전혀 이 우리법 연구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이 시점에 다시 공수처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거론한 부분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간의 기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거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둬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형사 사건에서는 아마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한계가 사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법률적 전략 차원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겠지만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특히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론의 영향을 얼마나 미치겠느냐.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헌재 판단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건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성택 기자, 이 공수처장 등을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뭐 고발은 일단 고발이고 법적으로 지금 시점에 공수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그 어떤 혐의로 고발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기되는 주요 혐의 내용이 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 아까도 저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번에 새롭게 제기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판사 쇼핑 내지는 법원 쇼핑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형사사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이게 형평성 문제
제기가 될지 몰라도 형사사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지 그건 이제 물론 뭐 이제 공직자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공직자만이 해당되는 여러 범죄들도 있거든요. 뭐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게 있을 뭐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는 실체적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일 아닌가. 지금 제기된 것만으로는 조금 예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기자, 네. 어제 이제 10차 변론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을 제외한 마지막 변론인데 한덕수 총리,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현재 아직 경찰청장 직분이 유지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이 조지호 경찰청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어떤 대목 또 누가 가장 조명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홍장원 차장이나 조지호 청장 모두 이제 관련해서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건 저희가 뒤에서 좀 더 강론으로 다룰 테니까 사실 이제 가장 좀 이색적이었던 거는 이 긴 시간 동안 증인 신문에 처음이었던 한덕수 총리 관련 부분이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하기 전부터 기자들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적법성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한덕수 총리 굉장히 집중적으로 당시 국무회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배경이라 할 만한 뭐 야당의 뭐 입법 횡포라 등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생각보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과 관련해서 법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모두가 분명히 만류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일부도 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했던 거는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 절차적인 하자와 법률이 있었다라면서 좀 대통령 측의 유도신문에 마련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처음부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 좀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이 적법성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박 교수님 또 주목하는 인물은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만으로 체포 지시와 엮어서 탄핵 공작 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 계속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지적했듯이 탄핵 공작의 주범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와 어떻게 보면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또는 불안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CCTV 관련한 그 논란도 있고 메모를 어디서 했느냐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시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사실관계를 사실은 그 특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구 말을 더 믿겠느냐. 또 정황이든 또는 흐름이든 맥락이든 어떤 차원에서든 그게 이제 여론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이동수 대표 급기야 이 홍장원 전 1차장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등장했습니다. 네.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메모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다시 이 메모를 옮겨 적었던 보좌관을 두고서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홍 전 차장의 판단과 태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오늘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국정원에 친구 없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엮어가지고 이제 홍장원 메모나 이런 것들의 어떤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전선을 너무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보면은 뭐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뭐 법원도 그렇고 뭐 공수처나 헌법재판소 등등 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이제 사법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어떤 신뢰가 없다,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두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격 비하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어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체포조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당시에 비상계엄이 생기고 나서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사안을 빼더라도 이 탄핵 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느냐, 혹은 이제 국회를 뭐 이제 군경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뭐 이렇게 그다지 유리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이성택 기자. 그래서 상당히 또 쟁점이 됐던 것이 홍장원 전 1차장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던 것인가, 또는 다른 사령관의 전화는 또 언제 받았던 것인가,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되면서 그렇죠. CCTV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여당에서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 이제 당초 발언을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계엄 당일이죠. 이제 3일날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공터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근데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때 그 통화에서 체포 지시 누구를 체포해라 이런 명단을 말을 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 적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의 당초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가 이제 분단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CCTV를 어제 그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공개한 국정원 내부 CCTV를 보면요.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 그러니까 이제 메모를 적었다라는 공터에서 메모를 적었다라는 그 시간인데 국정원 본청 내부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메모를 공터에서 적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배경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초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CCTV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제 그 헌재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에 답변을 했는데요. 그건 내가 기억의 혼동이 있었다. 분단이기 때문에 기억의 혼동이 있었고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는 생각해보니까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 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정정을 했고.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추운 겨울에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하는 거랑 사무실에 앉아서 메모를 작성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기억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혼동할 수 있느냐. 역시 홍장원 차장의 발언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재반박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쯤 되면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최종 결정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떠오른 인물이 홍장원 전 1차장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단 결정이 내려지는데 홍장원 전 1차장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게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하고 그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의 쟁점은 계엄이 적절했느냐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홍장원 메모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계엄이 전시나 사변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규정에 부합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과 또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정당하게 적절하게 진행됐느냐에 대한 초점이 두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홍장원 메모는 그보다 조금 더 나간 이야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특히 홍장원 그 전 차장이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혼란을 준 거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이
못했다라는 걸 책망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진술이 바뀌고 사실관계가 다시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맞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이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느냐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10차 변론에서는 정말 중요한 또 쟁점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곽우신 기자. 네. 이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중이다 그러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 내용이 지난 9차 변론 때 화요일이었죠. 그때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여러 차례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리고 체포조를 투입하라 이 내용들에 대한 검찰 조서 내용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논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에서 검찰의 진술 조서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명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검찰 조서를 최대한 헌법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했던 건데 왜냐하면 채택되는 순간 너무나 불리한 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래서 변호인단들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겉보기에 보이는 표의 그대로 정말로 신속히 잘 끝났는데 그게 경찰청장 덕분이다라고 정리하는 거였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의원을 끌어내라라든가 혹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비상계엄은 경고용이다. 반나절이면 끝날 거다. 이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봤다라는 거죠. 조 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라고 얘기한 건 맞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 조서에서 이제 그 박 직무대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조 청장이 얘기한 거는 뼈가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말하는 게 뼈가 있다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조 청장은 그게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 말을 본인이 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책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이걸 질책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원했던 그 논리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하나 이제 건져낸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망정세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아주 이제 공황 상태 일종일 텐데 그런 상태인지를 물어본 것은 조금 조 경찰청장의 증언 내용, 검찰 조서의 내용을 조금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망증세라는 그게 이제 좀 단기간 동안에 어떤 기억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조 청장이 아프니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쌓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던 건데요. 조 청장은 그 당시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맞고 수치가 좀 나빴던 것도 맞지만 선망증세는 전혀 그런 건 아니었다라면서 본인이 검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동수 대표. 네. 그런데 이제 조 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 조서 내용입니다. 어제 10차 변론의 내용이 아니라 자 이건 진술 조서가 헌재에서 증거로 이제 채택된 것인데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조 청장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작 또 검찰 수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또 이제 조서별로 자기가 그렇게 서명 날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좀 윤석열 대통령 편은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변론기일 때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렀을 때는 이제 그 자리에서
마치 이제 김용현 장관이 뭐 이렇게 척하면 척 알아듣는 듯이 이제 뭐 보지 않았냐, 뭐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하고 이번 변론기를 그렇게 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헌법재판 과정에서 결국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곽 기자, 네. 어제 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또 보도에 많이 거론됐던 것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정원대에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서로 대면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총리를 보지 않은 이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한 내용은 이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이 증언을 직접 보는 것 자체가 국가의 이제 위상을 고려했을 때 격에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퇴정을 잠시 한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이후 홍장원 전 차장 증언도 이제 돌아왔죠, 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국가의 위상이나 격이라는 부분은 이제 명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좀 대외적인 부분이고,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계속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에 직접 오는 것도 그렇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을 때는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에게 그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 뒤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가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자리를 지킨 것이고, 이런 식의 추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죠. 수요일이 이제 19일이 첫 변론 기일이었는데, 자, 일단 변론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고만 이 탄핵 심판이 한덕수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곽 기자가 보기에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래서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여의도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소추가 됐는데 그 이후로 한덕수 총리 체제가 권한 대행으로 들어서고 나서 뭔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이라든가 야당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비판 내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행위로서 탄핵 소추를 한 거였고, 특히나 이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다소 이것도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흘러간 거다 보니까 뭐 그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내용이고,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라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먼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 곽우신 기자 이야기대로 기각 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부담을 덜려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좀 명분이 약한 측면도 있었고, 또 이제 이 국무총리 탄핵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이벤트의 무게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메인은 이제 대통령 탄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먼저 이루어지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이제 또 특히 이제 국민 한 절반 정도 탄핵에 지금 찬성한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이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워낙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 좀 보수층의 김을 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먼저 기각을 하고 분노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좀 임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 대통령 탄핵되면은 2달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 국가 운영하는 총괄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과연 치르는 것이 온당하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봐도 저는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박 교수님,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 것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또 여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그 계엄을 방관한 거 아니냐. 또 거부권을 2번 행사를 했거든요. 내란 예. 특검법하고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한 야당이 어떻게 보면 반격의 도구가 탄핵이 됐고 아까 곽우신 기자 지적하신 대로 정족수 논란은 이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그 200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닌 150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아마 헌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경우와 더불어서 이거 오래 끌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게 늑장 심판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 등은 앞서 그 헌재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일반의 어떤 일부의 의심과 함께 헌재 불신론에 상당한 그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국 심판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100% 모두가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권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민적인 합의의 대상이 헌재여야 되는 데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아쉬움이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택 기자, 어제 예. 10차 변론이 있었던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변론을 25일로 요청을 하긴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속 취소권이 있었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게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지난 1월 25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건데 검찰의 기소가 26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 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예, 이제 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내란 그 수괴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에 나가서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하나 거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그 구속 취소권에 대한 신문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공판 준비 기일은 원래 이제 그 유무죄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 거냐 그 검찰 측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 얘기를 들어보는 그 사전 준비 기일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어제 13분 정도로 짧게 끝났고 사실 피고인이 참석 의무도 없는 뭐 그런 약간 사전 절차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준비 기일을 갔는데 그 이제 3월 24일로 잡혔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식 재판 준비 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 기일은 4월 초부터 시작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준비 기일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구속 취소권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신문이 있었는데요. 그 쟁점이 이제 크게 2가지가 크게 한 뭐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 큰 쟁점은 이제 2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야당의 독재, 야당의 그 입법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고 병력도 뭐 280명밖에 투입하지 않았고 더더욱이나 형법상 내란죄라는 무시무시한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무죄이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지금도 나가서 뭐 누구누구 만날 이렇게 대통령의 신분을 통해서 누구누구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아까 저희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날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구속이 다 이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 예. 기간이 있는데 구속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뭐 사전에 뭐 서류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들어간 날짜는 빼줍니다. 그걸 빼고 하는데 그 날짜를 빼는 게 몇 일로 뺄 것이냐 아니면 시간까지 해서 쳐서 할 것이냐 시간까지 치면은 이게 시작한 시간은 오전인데 끝난 시간은 오후라 그러면 하루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한을 넘어섰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그 형사소송 실무에서 보면은
구속 기한은 날짜로만 세기 때문에 시간으로까지 계산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추가 서면을 이제 열흘 내로 더 이제 입증하고 싶은거나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검찰 측이나 피고인 측 모두 열흘 내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열흘 내 이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결과가 나올 심사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 같기는 한데 구속 취소라는 거는 상당히 좀 사문화된 사실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인용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동수 대표가 언급한 탄핵 심판 여론 관련해서 조사 개요와 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0%, 반대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박우신 오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기자,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 여야 모두 뭐 조기 대선 워밍업이 시작됐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볼까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책을 26일 정도에 지금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제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지금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지금 다음 주에 출판이 되는데 책 본문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두 파트로 있는데요. 전반부가 이제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한동훈의 선택이란 파트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을 어떻게 나섰고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서 어떻게 용산 측과 접촉을 했고 뭐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2월 3일부터 요 16일 사이 요 때 기간 동안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내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또 이제 그 뒤쪽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한동훈이 생각하는 어떤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이게 이제 한동훈이 꿈꾸는 나라 한동훈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즉 뒤에는 내가 대선 후보로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갈 거야라는 거고 앞은 내가 대선 후보에 나서야 하는 정당성은 여기에 있어라는 거에 집중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택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종의 이 대선 도전을 시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친한계가 뭐 재결집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친윤계 반응도 궁금하고요. 예. 이제 그 친한동계 현역 의원을 얘기하겠죠. 주로 이제 원외 인사들도 뭐 적지 않이 있지만 이제 원내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명 안팎 정도로 좀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 20명 안팎은 이미 좀 그 어떤 그 텔레그램 방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물밑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뭐 일부 다만 이제 그 과거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아주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친한계에서는 이탈한 것으로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 이제 그 대전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그쪽 충청 지역
직구 의원이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내일 연사로 참여한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정말 그 정반대의 길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윤계에서는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크게 보이진 않고 책 내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는 네.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지지층을 굉장히 실망시켰고 지금 돌아오면은 오히려 여권 내부의 분열만 강화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목소리들이 나경원 대표나 예.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숱한 수십 년간 정치학 연구를 해오시면서 숱한 대권 도전 후보들을 봐오셨을 텐데 지금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나름의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존재 이유와 등장 이유는 개헌 반대로 특정을 했다고 보여져요.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 사이에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계엄에 대한 위법적인 그 반대를 천명한 게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 보고 주무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계기에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 그 한동훈 당시 대표의 계엄 반대 입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본인의 등장 이유를 계엄 반대로 잡고 또 이 시점에 등장하는 거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21년 경력의 검사를 본인의 그 이력 소개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검사 출신 그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 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계엄에 반대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총선 지휘 과정에서 대통령과 충돌하거나 마찰을 빚은 건 맞지만 어찌되었든 이 정부 첫 그 법무장관으로서 갖는 또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갔은 책임으로부터는 어떻게 그걸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 내용이 다 많이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은 과연 한동훈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가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네. 강우신 기자, 네. 이 오세훈 시장도 책을 출간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3월에 이제 오는 3월에 책을 출판을 할 거라고 하는데 예. 뭐 책의 주제를 봤더니 일단 뭐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얼마나 어떤 철학을 갖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랑 지방 분권 개헌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의도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이 책을 낸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시동을 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본인이 뭐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지방 분권 개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국 이것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사실 서울시청 6층은 사실상 대선 캠프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이번 대선 경선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여기가 대선 준비 장소다라는 것은 여러 뭐 보도가 있고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각 기자가 전달을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명태균 네. 씨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홍준표 시장 또 오세훈 시장까지 거론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시점에서 이 대선 준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 또 홍준표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이긴 했지만 좀 약간 과대포장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냥 비상계엄 전에 명태균 이슈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떠들썩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명태균이 누구야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냥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진짜 대선의 판도를 바꿀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명태균 리스크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들 중에 물론 뭐 돈 거래와 관련된 건 저는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또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마치 로비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보고서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뭐 제안했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이라든지 뭐 이런 저명한 여론조사 업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겠지만은 사실 미공표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들끼리 둘러보고 그냥 민심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그렇게 진짜 문제가 될까?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 약간 좀 그런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 아, 명태균 이 의혹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네,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란 중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 명태균 씨가 이런 미공표 여론조사 활용해서 보고서를 뭐 이렇게 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선도 그렇고 아니면 광역 단체장 선거 같이 규모가 큰 선거는 진짜 온갖 군데서 여러 채널로 이제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좀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후보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도 좀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신 기자, 김문수 장관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위주로 상당히 많은 또 인사들이 모였다고 하고 특히 이제 이 국회에서의 이 청문회입니다. 고 오유한나 기상캐스터의 이 죽음과 관련된 이 청문회 장소에서도 그 사실상 김문수 장관 설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수 장관의 최근의 행보 대선 준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장관의 행보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정무적으로 원래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약간 대선에 맞춰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부분도 그렇고 물론 김문수 장관 본인은 조기 대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그 김문수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미자 의원이 이제 질문하는 사람으로 올라와서 김문수 장관의 어떤 과거 개인 이력들, 경력들 이런 걸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서 일종의 김문수 개가 생기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어떤 행사에 나간다고 하니까 평소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 의원들이 엄청 많이 와서 자리를 채우더라. 사진 찍으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은 이때 보면 인기 척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국민의힘 내에서 김문수 장관을 차기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그럼 김문수 장관한테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아직은 헌법재판에 이 선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동선은 김문수 장관 쪽으로도 맞춰지고 있다. 상당히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플랜 B를 아마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반 야대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주간에는 탄핵 반대, 야간에는 대선 준비. 뭐 이런 표현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점상 대단히 곤란한 상황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인용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럴 거냐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문제는 아직 시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목적이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가 1단계 그 분리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이게 책임의 시간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해피한 고민이 아닐까. 그래서 고민의 시간인데 결정은 이제 아직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 아직은 그 시간이 오진 않았다. 뭐 이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뭐 폭풍 전야 같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성택 기자.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폭 행보입니다. 우클릭 불과 얼마 전까지는 또 뭐 우양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단어가 상당히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중도 보수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한 게 상당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당 하면은 실질과는 별도로 그 많은 그 국민들이나 그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진보 내지는 중도 진보 정당 정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스스로 진보 응답자라고 답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걸로 봤을 때 대중의 인식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선 그 일단 야권에서부터 여러 견제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그 최근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지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오늘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를 성장과 복지의 균형, 환경과 생명, 시장 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어찌 중도 보수 정당이겠느냐. 이거는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함부로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제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그 당 최고위원 회의에 나와가지고 그 공개 모두 발언에서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세상을 왜 보수가 아니면 진보로만 보냐. 중도도 있는 것이다. 이 이념 논쟁이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께 단도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수 대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입니까? 근데 전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거짓말이나 기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인식은 이제 민주당은 호남 지역 기반의 뭐 서민과 노동자들을 이제 위하는 뭐 그런 정당 같은 이미지가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 2016년 총선 이후로의 이 경향들을 보면은 사실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도권 중심의 이제 화이트 칼라 중산층들의 정당이 되어버린 지가 이제 오래됐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1기, 2기 지금 2기째잖아요. 근데 1기, 2기의 지도부를 보면은 선출직 지도부는 전부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속세의 어떤 기준을 이제 완화하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중산층 중에서도 조금 더 위에 있는 집단, 상위 중산층들을 위한 정당이 이미 된 지 오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이런 발언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도의 표심 또 외연을 더 확장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전략적인 의미가 아무래도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보에서의 장악력은 확실하게 잡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도에서는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는 뭐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 사회의 어떤 구호도 막 철회했다가 다시 뭐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층 민심을 잡는 게 이번 이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본인의 가장 큰 과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우싱 기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정말 광폭 행보입니다. 주 4일제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걸 이제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인가요?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기도 했었고 또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죠. 박용진 전 의원도 오늘 만났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것이 일종의 포용인데 체급으로 따져보면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가 좀 더 급히 만나야 될 사람들로 볼 수도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김부겸 전 총리와도 만날 이제 예정이 잡혀 있다고 하고요. 다른 비명계 인사도 당연히 만날 거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여의도에서 많은데 비명계가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좀 당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이겠죠. 친명 주류에서 보았을 때는. 근데 이제 비명계가 사실은 우리가 통칭 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 개별로 굉장히 다 다양한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 정당 출신이고 이전에 당에서도 뭐 유치원법이라든가 재벌 저격수 같은 걸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비명계지만 사실은 좀 왼쪽에 있는 분으로 좀 평가를 받는 분이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탠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조금 오른쪽에 속해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박용진 전 의원 만나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허용했던 거 털어버리자고 하면서 역할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큰 역할을 할 게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결국 본인이 앞으로 대선 가도를 함에 있어서 박용진 전 의원은 발탁해서 써보겠다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자신한테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비판적인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명계 중에서 선별적으로 통합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흡수를 하고 배척하고 갈 사람들 배척하고 하면서 아마 새롭게 대선 캠프를 꾸리는 것처럼 이 진용을 다시 한번 깎지 않을까. 그런 식의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 포용할 수 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중도 보수 정당으로의 그 규정이 가져온 정치적 논란은 주목도를 상당히 높였다고 보여지고 특히 그 친명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중도 보수 연합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둔 걸 보면 상당히 그랜드한 디자인을 갖고 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만큼 그 민주당이 사당화돼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또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회도 대표가 넣으면 넣는 거고 중도 보수 정당도 대표가 규정하면 되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만큼 일극 체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반대로 보면 이제 중도 보수 연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0.73% 포인트 차의 분패라고 하는 따라서 이번 대선도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한쪽이 몰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대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맞다. 그래서 중도 보수 연대를 해야 된다.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중도 보수 연대하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가능성 0%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이 포용력 있는 이 그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표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플러팅 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 가뜩이나 보수 안에서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과 손을 잡을까?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택 기자. 예. 이게 또 어제 오늘 불거진 이야기입니까? 이 CBS와 관련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의 이 언론 유착 관계다 이렇게 해서 이 의혹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논란 관련해 가지고 그 논란은 이제 그 CBS 김현정 뉴스쇼에 정기적으로 고정으로 출연하는 한 그 출연자 분이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컨설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많이 반복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뭐 사실관계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논란이 제기되니까 그런 내용을 곧바로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엊그저께 올리면서 이게 궁금증이 풀렸다.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었는지 이제 궁금증이 해소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주로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주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들도 중립적인 성향보다는 상당히 그 진보적 성향 그리고 이제 그 진영 민주당에 굉장히 기울어진 그 방송들에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입맛에 맞는 언론들만 골라서 상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보수 유튜버를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어떻게 보면 거울상 같은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우식 이제 네.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 이 방송이 특정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의원 사이에 마치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계정에 올라왔다가 지워진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영상이 하나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이성택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박성민 민 컨설팅 민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비유를 하고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을 비유를 하고 그리고 한국의 한동훈 전 대표를 비유를 했어요.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비유하더니 이거 좀 뭔가 좀 나쁜 의도를 갖고 비유한 거 아니야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전문을 보긴 사실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주체라고 보았을 때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불편해갖고 예. 안고 있다. 즉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과 이걸 지금 이제 다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던 비유였습니다. 근데 그걸 딱 이재명 대표의 뭔가 불편했던 얘기를 한 것처럼 반응을 했고 근데 또 그 글을 관리자의 실수라고 1시간 만에 지웠단 말이죠. 그러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MBC 또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 본인의 또 그 의도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게시물 자체는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지만 그거는 애초에 그 메시지의 문제의식 본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좀 비우호적이냐, 뭐 지나치게 편향되게 비판적이었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도 최근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포함해서 아침 그 프라임 타임에 있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패널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네. 국민의힘에서도 뉴스쇼를 불공정하다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끌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뭐 CBS도 PD협회를 통해 갖고 입장을 냈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죠. 이게 과거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좀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그런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비호감들을 올리는 네. 게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박 교수님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 함께 내란 종식의 기치를 내건 원탁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안이 걸려 있으면 협력, 동료 이게 가능할까요? 이준석 의원의 아마 정치적 가치 이게 아마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부터도 민주당으로부터도 러브콜이 있을 거고 예.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상당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아니까 당분간은. 네. 이동수 대표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 이준석 이제 의원이 이제 민주당이랑 손잡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로 된다면 하나 이런 거는 또 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디까지나 이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추론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다. 자, 뭐 어디까지나 이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추론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어떤 전개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